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현대사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해가지고요.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41쪽 이 시간은 5.16 쿠데타 이후에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 있죠. 박정희 정부 때의 개혁 시책, 정책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64년 6.3 시위가 있습니다. 이 6.3 시위를 보기 전에 바로 다음 장에 642쪽에 보시면은 자료에 김종필 오히라 메모가 있습니다. 이 몇 년인가요? 62년이죠. 62년에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 국무총리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김종필과 일본 외상입니다. 오이라 간의 메모 내용이에요. 내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간 걸쳐서 지불하되 그 명목은 독립 축하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정부 간의 차관 2억 달러 3.5% 7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한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김종필 오이라 메모입니다. 몇 년인가 좀 보세요. 1962년입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죠. 나중에 이제 63년에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무총리직을 역임했던 그 김종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외상 오이라 간의 메모예요. 결국 일제 35년간에 대한 식민통치의 사죄나 배상, 또 문화재 약탈에 따른 반환 문제, 이런 문제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결국 경제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 돈을 빌려온 대가로 한일 협정,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그래서요. 한일 국교가 정상화하는 데에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알려지자 여기에 따른 이제 반발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과 수교할 수 없다. 그래서 1964년에 6.3 뭐가 나왔다? 시위가 나옵니다. 반발했겠죠? 계엄령을 선포해서 진압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서 국교가 제기가 돼버렸죠.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장에 641쪽에 나와 있는 맨 밑에 한일 기본조약 거기에 6.3 시위는 이런 배경이었고 이렇게 해서 결국 6.3 시위 이후에 결국은 한일 국교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642쪽에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업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청구권 및 재산 및 청구권 해결, 제1교포 법적 지위와 대우,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밑에 한 개 있습니다만은 문화재라든가 뭐 피해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논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일협정의 한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겠습니다. 민주화세에 대한 탄압에서는요, 박정희 정부의 독주에 대한 이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거기에 따른 인민혁명당 사건과 1차, 2차가 있죠. 74년, 64년에서. 그 다음에 67년에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사건입니다. 독일이 91년에 통일되니까 아직은 통일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희상, 이응로 등이 동독을 거점으로 해서 대남 적화 공작을 벌였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를 이제 잡아 처벌한 사건이에요. 이게 동백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 파병도 있죠. 65년 비둘기 부대를 시작으로 해서 육군 맹호부대, 그 다음에 해군 청룡부대, 그리고 백마부대까지 해가지고 월남 파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남 파병은 결국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결국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월남 공산화 과정은 뒤에 데탕트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71년에 닉슨 독트린이 나옵니다. 그 닉슨 독트린 부분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643쪽에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브라운 각서라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예요. 그러니까 월남에서 자꾸 이제 그 아군이 미군이 열세 놓이게 됩니다.
수세에 놓이게 되니까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 장비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그래서 브라운 당시 대사가 각서를 써줍니다. 손으로 자필로 써주죠.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이제 추가 파병됐던 부대가 뭐예요? 바로 백마 부대요. 66년에 백마 부대가 추가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 각서 내용은 밑에 한 주요 내용에서 한 9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9년에 삼선개헌이 있죠. 밑에 69년 삼선개헌의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68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납니다. 1.1 사태, 1.23 푸에블로 납치 사건, 또 68년 11월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출연 사건 등등 이런 사건들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는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선개헌을 추진합니다. 삼선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대통령 3번까지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선개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 김종필이 이제 당시에 반대했었고요. 신민당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69년 9월 새벽 2시에 결국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65%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죠. 누가요? 박정희가. 그래서 71년에 7대 대통령에서 김대중 후보하고 신민당,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겨루게 되는 거죠. 가까스로 박정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이제 72년에 바로 유신체제로 바로 선회를 합니다. 유신체제의 배경이 됐던 644쪽의 맨 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은 하와이에서 닉슨 대통령이 어떤 그 선언한 선언문, 연설문 내용이에요. 연설문인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냉전 체제라고 그랬죠. 냉전 체제입니다. 그 냉전 체제가 무너지게 된 첫 시발점이 된 사건이에요. 닉슨 독트린 후속 조치로 미국이 월남에서 철군합니다. 철수하죠. 월남 철수죠. 월남에서만 미국이 철수한 건 아닙니다. 주한미군 있죠. 주한미군도 일부 어때요? 철수를 해요. 미국에서 월남 철수는 바로 월남이 어떻게 됐어요? 공산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게 국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주한미군도 더더욱 이제 철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박정희가 바로 1972년 10월 달에 뭐를 유신헌법을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신헌법은 대통령 종신 집권체제로의 이행에 밑거름이 했었던 법안입니다.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644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9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표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뒤에 645쪽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1인 독재 체제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유신체의 성격을 보시면은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였으며 또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또 설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모든 사안이 대통령 선출까지 모든 사안을 여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영구집권이 가능했던 유신헌법 위의 헌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긴급조치입니다. 그 긴급조치는 1호에서 9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다 틀어막는 조치다. 이게 긴급조치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료에 보면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해가지고 일부 내용이 소개가 좀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7조 보시면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에서 발표하게 됐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따른 반발이 이제 646조에 보면은 국내와 국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그 중에 장주나 연보 좀 잠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이 연보 그대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제시하고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장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일련의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쭉 내려오겠습니다. 이 유신체제가 붕괴가 되게 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시발점이 됐던 게 있죠. 79년의 부마항쟁입니다. 부산 마산 항쟁이죠. 유신체제에 반발했었던 항쟁인데요. 여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거를 전부 다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무력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내에서 강, 온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박정희가 피살이 되죠. 이게 79년 12.6입니다. 10월 6일 12.6 사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12.6으로 인해서 박정희 체제는 막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 곧바로 최규하 체제로 들어갑니다. 최규하 체제로 들어간 것은요. 최규하 대통령이 어떤 그 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지금요. 1979년 10월이죠. 10월부터 해가지고 1980년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요. 그러니 8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제7차 헌법 개헌이 있었죠. 그 제7차 헌법 개헌으로 인해서 전두환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까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최규하 대통령이 소위 10대 대통령이죠. 10대 대통령 자리를 맡았고요.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은 누구죠?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 헌법 개헌한 것이 바로 이게 8차 개헌이에요. 8차. 그래서 1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한 것이죠. 이 8차 헌법 개헌 내용은 대통령 7년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대 대통령이 전두환 말미에 보면은 노태우가 그 노태우 선언한 게 있죠. 1987년 6.29 선언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13대 대통령, 이게 몇 차냐면 9차 헌법 개헌의 결과입니다. 8차는 7년 단임제죠. 9차는 5년 단임제. 그리고 직선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헌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뒤에 6.29 선언에서 바로 밑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647쪽에 맨 위로 올라가서 최규하 정부에 가지고 79년에서 80년까지예요. 그죠? 80년까지입니다.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죠. 이게 몇 대? 10대 대통령 최규하였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죠. 신군부 출현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이듬해 80년에 뭔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하고 나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뒤로 하겠습니다. 648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에 바로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출하고 그해 9월 달에 대통령을 최규하를 밀어내는 거죠. 80년 밀어내고 9월 달에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헌을 단행을 하죠. 이게 8차 80년 10월 바로 7년 단임제의 유신헌법을 수정한 겁니다. 9차까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은 649조를 넘어갑시다. 80년대 후반까지 합니다. 후반까지 하는데 전두환 정부 말미에 가면은 여러 가지 또 사회 혼란이 가중이 됐죠. 그 중에 호헌 선언이었습니다. 1987년 4월 13일 날인데요. 4.13 호헌 선언이라고 그래요. 86년부터 헌법 개헌의 분위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87년에 돌아가지고 전두환이 호헌선언한다. 이 호헌선언은 다음 대통령도 7년 단임제, 간선제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뽑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반발이 뭐로 나와요? 6월 항쟁으로 나왔고요. 6월 항쟁의 결과 노태우 후보가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였습니다. 6.29 선언을 공포를 합니다. 6.29 선언의 내용의 요지가
헌법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8조의 구차가 되는 거죠. 5년 단임제, 직선제로 개헌하겠다. 그래서 개헌한 이후에 이게 구차가 되겠죠. 개헌한 이후에 이 개헌된 헌법에 의해서 누가 당선이 됐죠?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6공화국이 출범이 됐었던 거죠. 자,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649쪽의 내용은 전두환 정부에서 누구로?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가 됐고요. 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치러졌죠.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방외교가 추진됩니다. 북방외교란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수교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북방외교라고 그래요. 그 첫 시발점이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헝가리입니다. 89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영삼 정부로 내려와 가지고요. 김영삼 정부 때 95년에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요. 그리고 96년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OECD라고 그러죠. 96년에 우리나라는 29번째로 가입이 됐어요. 그리고 WTO는 세계무역기구입니다. 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여기에 가입이 됐죠. 이게 김영삼 정부 때의 대내외 주요 정책입니다. 자, 마지막에 651쪽 맨 위에 보시면은 김영삼 정부 말미에 97년 11월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5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죠. 우리 IMF 사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 주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2001년에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다 갚았죠.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 때 정책 업적 내용에서 바로 국제통화기금 약 580억 달러의 돈을 다 갚은 사실 이후에 내용의 정책이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정책에서 보시면은 햇볕 정책이 있습니다.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한 대외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대결의 자세를 지향하고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 햇볕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그래서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계속 계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후속 조치로 98년 현대아산이죠. 금강산 관광 사업이 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개최됩니다. 남북 이산가족은 1985년 전두환 때 최초로 실시가 됐습니다. 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개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브라질이 우승했고요. 한국은 히딩크 감독이 이끈 한국이었죠. 4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가지고 2004년 칠레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은 밑에 박스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뒤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정부 때의 정책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입니다. 1대 대통령에서 지금 현재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대통령 직접 선거인지 간접 선거인지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임기,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3쪽 밑에 대한민국 헌법 개헌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선 1차, 2차 묶으세요. 그 다음에 6차, 7차를 묶으시면 됩니다. 이승만 때 2번, 박정희 때 2번. 그래서 이거는 특정 개인의 어떤 정권 연장을 위한 헌법 개헌이었지 헌법이 갖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7년 10월 9차 개헌이 있었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이 됐고요.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북한 정권의 변화 내용입니다. 북한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56조로 가시면은 대한민국 통일정책이 있습니다. 이 통일정책은 항상 출제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이해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657쪽에 보면은 1972년 7.4 7월 4일입니다. 남북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곧바로 10월 달에 10월 유신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당시 정부의 일종의 어떤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해보자 했는데 10월 달에는 나 아니면 통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나중에 유신헌법하고 비교 좀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때 통일의 3원칙하고 이 3원칙을 논의하게 한 기구도 만들어집니다. 체크해 봅시다.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통일이에요. 이게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일 3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때 후속 조치를 한 것이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73년 이듬해죠. 6.23 평화통일선언이 있어요. 이 6.23 평화통일선언에서의 특징은 유엔 남북한 동시가입 제의합니다. 그럼 언제 때 가입됐다고요? 노태우 정부 때요. 91년에 동시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건너가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658쪽에 보면은 노태우 정부 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죠. 73년 6.23 평화통일선언에서 제안됐다가 이때 실현됐고요. 그 다음에 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원래 이 협약의 내용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합니다. 밑줄 남북한 당사자 간에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게 19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뭐냐? 이거는 비공식 문서예요. 비공식.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 씨가 헬기를 타고 바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평양에 가서 평양에서 김영주하고 둘이 이제 사인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공표를 한 거거든요. 이건 비공식이고요. 이거는 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최초로 합의된 공식입니다. 공식으로 최초로 합의된 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내용 밑에 나와 있죠. 1조에서 이제 4조까지 해서 주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통일 방안이 나옵니다. 일민족 이체제 이정부안이 나와요. 일민족 이체제 이정부안의 통일 방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쭉 내려와세요. 김대중 정부 때에 금강산 관광이 있습니다. 햇볕 정책 말씀드렸죠. 금강산 관광 1998년 11월부터 현대아산을 주도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중단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독일에 가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죠. 자, 뒤로 와서 김대중 정부 때에 2000년 9월입니다.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이 행해지고요. 2003년에 완공이 됩니다. 경의선 서울 의주간이 되었습니다. 서울 의주간이고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통일 정책에서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밑에 전문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남한의 통일 방안과 북한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밑에 자료 좀 봅시다. 남측에 연합제가 있습니다. 이 연합제 남측의 통일 방안이에요.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요. 여기 이제 통일 방안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연합제는 일민족,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안입니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안이에요. 다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남한의 연합제는 이 국가체제, 지금 현재 남과 북한의 이 두 개 국가체제를 가자는 거고 북한은 하나 국가체제를 가자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일민족, 이체제, 이정부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다른 점을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합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4일이요. 14선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북한의 김정일과 남측의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사이의 관계였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죠. 이 4.27 판문점 선언도 결국 이전에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2017년 바로 14선언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2007년 바로 14선언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치적인 발전 과정, 즉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발전 과정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71조로 넘어가서 현대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승만 정부 때의 농지개혁이 있죠. 이 농지개혁인데 북한의 농지개혁이 아니고요. 북한은 토지개혁입니다. 남한은 농지개혁이요.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요. 농지개혁은 농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농사지는 땅을 얘기합니다. 이거 1946년이었고 이거는 1949년에 발표가 돼서 만들어져서 1950년 3월 달에 공표가 돼요. 근데 6월 달에 한국전쟁이 터져요. 중단됐겠죠. 그다음 이제 57년에 가서 끝난 사업이에요. 57년에. 자, 그러면 농지개혁과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의 내용이 672조로 넘어가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이 표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한부터 봅시다. 북한부터 먼저 볼까요? 자, 46년 북한의 토지개혁법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며 5정보, 1정보는 3,000평이에요. 5정보를 상한선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다. 남한은 50년 3월에 공표됩니다. 만든 것은 49년 6월 달에 만들어져요. 바로 발표가 안 됐죠. 이거는 산림과 임야를 지한 농지개혁법입니다. 농지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산림과 임야가 빠집니다. 그리고 3정보 상한선에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제 경제정책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이승만 정부 때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 경제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300산업입니다. 세 가지 하얀 거에서 제분, 제당, 섬유 이 세 분야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300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50년대 원조 경제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7선 쪽에 보시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있죠. 중간에 자료를 먼저 한번 봅시다.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되진 않았어요. 계획경제죠. 장면 내각정부 때 이게 제2공화국 아닙니까?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5.16 군사 쿠데타로 유야무야 돼버리죠. 중단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2년 군사정부기 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때는 군사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장면 내각제 정부 때 실시 직전에 놓였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실시한 겁니다. 이게 62년 군사정부 때 실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5차 이후에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명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62년부터 5년 단위로 이제 자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화폐 좀 봅시다. 화폐개혁은 전제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3번에 걸쳐서 화폐개혁이 단행됩니다. 화폐개혁의 주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하자금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1차 50년 8월입니다. 이거는 한국전쟁 중이에요. 한국전쟁 중에 조선은행권 100원을 한국은행권 100원으로 바꿉니다. 등가 교환이라고 해서 똑같은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화폐의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가 모양이 달라지겠죠. 2053년입니다. 100원을 1환으로. 그러니까 100대 1의 환율로 환율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옛날 100원짜리가 1원짜리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62년 이 군사정부 때입니다. 10환이 1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말이죠. 혹자는 1905년에 일본의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다 다네타로가 들어와서 단행했던 화폐 계획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일본 은행권으로 바꾸는 사업, 이거를 1차 화폐개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보자는 얘기예요. 현대사부니까 해서 50년, 53년, 그 다음에 62년 요 세 번에 걸쳐서 단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OECD 있죠. 아까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1996년에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29번째로 가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현대사회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문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대사 부분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 문제가 꼭 3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문제 중에서 3문제면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많습니다. 많은 문제거든요. 또 현대사 문제는 마시다시피 2점, 3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뀐 그 심화 과정에서의 문제 출제 경향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사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이론 강의를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좀 드릴 것은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까지 기본적인 내용 정리를 한번 하시고 시험 보기 전에는 우선 뭘 집중적으로 하시냐면 기출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년도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다 그러면 이 이전, 작년에 실시가 있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심화 과정을 2개 급수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초급, 그 다음에 중급, 고급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심화로 바뀌었어요. 2개 급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후에 시험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기출문제는 많이 없죠. 네, 보통 2019년부터는 2019년까지는 바뀌기 이전 급수 아니었습니까? 2020년 2월 달까지가 이제 초급, 중급, 고급에서 3개 급수로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4번에 걸친, 그러니까 100문제가 되는 거죠. 4회 정도라면 4번에 걸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1급은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항상 출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은 구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문화유산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다.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유산은 동산입니다. 옮겨도 돼요. 훈민정음, 한글,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죠. 서울에 있건 부산에 갔건 그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고인돌 그러면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을 서울로 옮겨놨어. 그럼 가치 훼손이 되는 거예요. 진정성도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은 우리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은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세시풍속은 1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세시풍속도 틀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뒤에 세시풍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어떤 행사했으며 이런 내용만 개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번 중에 한 5번은 출제가 되고요. 한 5번은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문화니까 한국사를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화 이론 강의는 여기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